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의 첨단 부품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강대강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 과연 문재인 정부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가?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우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 교수님이 이진곤 TV 예. 이심전심이라는 예. 지금 유튜브 방송을 지난 1일부터 시작을 하셨죠? 예, 예. 한번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들이 그동안 우리 이진곤 교수님은 저희 TV 나오기 전부터도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아직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어렵습니다. 한참 걸립니다. 예, 우리 고영신 교수가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일단은 혼자서, 시사 논평, 이심전심, 이런 제목으로, 왜냐면 짤막하게 한 12, 13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일 하나씩 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것까지 이제 5번 올리긴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 교수하고 또 이 방송도 또 열심히 하고요. 예, 좀 가능하면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이진곤 교수님과 저는 콤비를 이뤄서 고영신 TV를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이진곤 교수님도 이진곤 TV 시사논평 이심전심을 열심히 또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진곤 교수님이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기애애하네요.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지금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가 그동안은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다가 NSC 청와대 안보실이 주관이 돼서 일본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이렇게 결정하고 나섰어요. 청와대 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WTO 세계 무역기구 위반이기 때문에 제소도 하고, 또 세계 각국의 그러한 일본의 어떤 불법성이랄까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국제 홍보전을 펴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나섰고, 홍남기 또 부총리도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다양한 대응 조치, 상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서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정부가 강경 방침을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에 대응할 만한 어떤 카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 이른바 그걸 보면서 트럼프가 좀 이를테면 과격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이 못 견딜 거다 이렇게들 다 예상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수출입 규모, 이런 걸 보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못 견뎌낼 것이다 이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솔직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임이 안 되죠.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민족 감정 때문에 그런 거고, 국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이거는 국익 관계거든. 냉혹하지요. 이런 관계, 거기 이 감정을 섞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막 감정풀이하고 너희들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특히 청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부추긴 거, 그다음 그런 것이 상당히 일본 사람들도 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WTO 제소 온다고 하지만, 그건 최소한도 결론이 판결이 나는 데만도 2년, 3년 걸리는 것이고, 그건 아주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고,
또 부품 소재 개발에 뭐 1조를 투자한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무한정 세월이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뭐 국제 여론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보면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론전에서도 일본한테 단판이 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대응 카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써 먹었던 게 주로 반미 감정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추기는 거. 반일 감정. 반일 감정. 예. 반미 감정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또 관광 제한. 사실은 뭐 일본을 지금 연 관광객이 700~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카드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죠. 그러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반일 감정을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이렇게 부추겼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문제라고. 뭐냐면 민족 감정 아닙니까? 서로 감정인데 지금 이 수출 규제 이런 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걸 왜 이 오랜 숙제 그걸 서서히 알아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해가면서 풀어도 될 것을 왜 그런 걸 그거는 뭐 당장 절대로 풀리지 않을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걸 왜 걸어가지고 현실적인 이 경제적 이익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훼손하는지 우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또 하나는 청와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든 뒤로서 무슨 외교적인 그 수단을 써가지고 서로가 타협하고 화해하고 타협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 당신들 그래 그럼 화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 NSC 열어가지고 뭐 명백한 뭐 보복이다 뭐 경제 보복이 무슨 보복이다 그럼 어쩔 것 건데 그럼 강경화 장관도 예.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예. 실제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나오니까 이제부터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교장관입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예. 정치를 하는 그렇죠. 분들은 예. 또 표계산도 해야 하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러나 외교장관은 아주 언행을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 일본 보노다로인가요? 그 외교장관하고 외무상하고 만나가지고는 쌈뿐이 안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맞습니까?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뭐 외교적으로 뭘 했다는 걸 실적 같은 건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뭐냐면 그거는 오늘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특징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전부 정상 외교로 끝내거든.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현대 들어서면서 이 정상 외교의 포션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예, 커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교부 장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전이라도 제대로 하느냐? 의전도 문 대통령 해외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꼭 실수 저지로 들어오죠. 그건 외교부 장관의 의전도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 그런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연구해요. 그럼 언제 연구 끝나는데? 이게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니까 그 양반이 25년 전에 삼성전자 사장으로 있을 때 제일 걱정한 것이 일본이 그러니까 바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제한해버린다. 이럴 경우는 우리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인재상 현실로.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연구해서 언제 끝낼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냐? 우리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오면 어른들은 달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끼리 만나서 아이고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애가 잘못 이래야 되는데 청와대가 더 날뛰입니다 지금. 사실은 손해 보는 건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애들이 이제는 그 삼성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뺨을 맞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중상이 될 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좀 달래고 이렇게 할 생각, 화해할 생각 안 하고 청와대가 더 앞장나서 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지금 한판 붙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붙어보자면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베 총리의 그런 간교한 술책, 교활한 술책은 우리가 마땅히 비판을 해야죠. 자기들 뭐 G20에서 자유무역 그것을 그렇게 높이 고창을 해놓고 끝나자마자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이런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지난해 10월에 판결을 내린 뒤에 여러 차례 우리 측한테 경고도 했고 중재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런 걸 한 서너 차례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측한테. 그런데도 우리는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고도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아주 가슴에 맺혔던 그런 역사적인 일본에 대한 뭐 그런 감정, 이런 거는 그대로 이제 뭐 저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뭐 하루 이틀 끝날 것 아니니까 긴 역사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정부 대 정부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혹시라도 국민의 이런 반일 감정 이걸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든지 뭐 여론 지지율 높이는데 이용해 먹겠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이런 사람은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베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 대통령이 적어도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꼭 뒤에서 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정을 부추기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러면 뭐 우리가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돼가는지 뻔히 보는데, 우리는 사법부는 사법부고 우리는 다 무슨 상권 분립이다 어쩌고 이러면 일본 사람뿐이 아니라 세계 사람도 못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 정부가 무슨 지금 혁명 법정 여러가 한다면서 그거는 그거고, 이럴 때는 사법부는 사법부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 말을 안 했으면 법원에서도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또 하나는 저 사람도 굉장히 불쾌했을 게 뭐냐면 재산 압류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건 아주 비외교적인 접근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대일 관계에서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그러나 미래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대로, 그런 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와 분리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와 경제를 지금 분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같이 합쳐버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정부는요,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이 이 민간 기업, 특히 삼성이나 SK나 LG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거 제대로 작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 지금 대통령 채통 문제, 일본에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걸 생각한 것 같다. 대통령 채통을. 그래서 당연히 NSC 열어가지고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문제를 더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팔 걷어붙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한테는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사실상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시피 한 일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념적 그런 명분, 그런 것에 대한 그 경직성, 집착, 이런 것이 너무 강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었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렵게 어쨌든 뭐 그것이 우리 측으로서 만족하든 안 하든 위안부 문제도 화해와 치유 재단인가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파괴를 했어요.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에 체결된 그 부분에서도 강제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이런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다가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국무총리로서 민관 합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 당시 피해자 7만 2천여 명한테 정부가 6,200억 원을 또 유로금을 주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해결을 안 했겠습니까? 또 박근혜 정부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가 불거져서 한일 관계가 갈등으로 갈 경우 어쩌면 경제적 타격이 온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자제를 했던 건데, 그걸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농단이다, 재판거래다 해갖고 지금 대법원장까지,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시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본으로서는 견디기가 좀 어렵겠죠. 뭐 제가 일본을 아베라든가 이 사람들을 편들 생각은 정말 주어도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우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졌고 또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이념, 명분만 앞세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런 면에서는 더 점잖하고 우리가 더 무게가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 근데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국제관계에서는 정말 그게 신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상대방을 또 모욕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이 정말 나쁜 우리한테 대해서는 정말 원한이 맺힌 일본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대 국가의 공식 관계에서 뭐냐면 그러면 차라리 그 합의를 파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는 그래 우리가 그 부인하지는 않아. 그런데 10억 우리 안 받아. 그건 당신들 써. 우리 돈 우리 가져가라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 주겠어.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외교에 있어서는 빵점이라고 했어요. 북한 그냥 대북 외교 거기만 대북 정책만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채통이고 뭐 다 벗어 던지고 미국 그 작년 올해 계속 미국 뛰어갔다가 트럼프 옆에 가만히 있다가 저 바보 돼가지고 오고 이런 식의 그 외교가 아니거든요. 국가 원수로서 5,170만의 국민을 거느린 이 국가의 원수로서 채통이 그게 뭡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보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전혀 대안이 없는 정부야. 이런 것도 미리 예상을 못했다? 이거는 무능력 그 자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강경화 장관의 외교적 미숙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주요국 대사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들을 전부 대선 캠프 출신들이 외교라고 하는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분야에 그냥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냥 외교에 대해서 달인들은 싹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왜 그래? 박근혜 정부 때 당신들 잘 나갔지? 그래갖고 다 옷을 벗기든가 외곽으로 내보내니까 지금 뭐 외교 전문가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공로명 전 외무장관이라든가 진짜 우리 외교의 산 증인들 그런 분들이 다 오래전부터 우리 외교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도 다른 모든 분야와 같이 특히 외교는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경험이 쌓이고 그 외교도 기술이에요. 그 기술도 이제 남다른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이거 난 전부 내려와요. 내 자리야. 내 자리 내 사람으로 채울 거야. 그 자리가 자기, 그 공신들 자리 나눠주는 자리입니까? 농공 행사해주는 자리?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외교라는 것은, 비단 일본뿐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에 있어서 우리 외교가 지금 사실은, 외교가 부재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WTO 제소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면, 국제사회가 누구 도울 건데? 우리 돕겠습니까? 미국이 우리 돕겠습니까? 미국이? 일본 돕지? 근데 왜 그동안에 외교적 밑자락을 깔아놓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로로 경제를 망친 장하성 같은 사람을 또 중국 주중 대사 보내놓으니까 예. 얼마 전에 베이징인가요? 거기에 있는 삼성, 현대차 그 상업 간판들 다 계약을 맺었는데 뭐 2025년까지 그걸 다 뜯어내버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미관을 해친다 해갖고 그거는 우리 지한테 또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만나갖고도 시진핑이 그동안 다 끝난 걸로 알았던 사드 또 거론했잖아요. 왜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소리 많이 듣는 만만한 게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을 자꾸 치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 시선이 국민들의 시선이 북한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일본 쪽으로 쏠리도록 나쁜 거는 좋은 거는 전부 북한 쪽으로 쏠리도록 만들고 미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친한 척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계속 때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다음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공손합니다. 예, 이 공손한데 우리 동양적인 그 인식이라 이제 고대로부터 내는 동양적인 우리 동양 정치사를 보면요. 동양에 있어서는 고분할수록 당합니다. 그럼요. 여기는 공정의 룰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 서양에서 내려온 그 룰은 공정의 룰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거기서 이제 계약사상이 있지만 우리 계약사상이 주종사상이에요. 네. 근데 중국한테 우리가 이러면 바로 우리가 종이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겸양도 아니고 스스로 피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도 그렇게 무시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도 자기들 이제 북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영향가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시진핑 정도지.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 김정은하고 치고나다니까 또 잘 통한다니까 뭔가 좀 주선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또 북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재역을 좀 하는가 했더니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말이에요. 근데 외국 원수한테 당신 아무 별 볼 일 없네, 영향력가 없는 사람 나서지 마,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근데 아베가 그러는 건 그 정도는 괜찮은데 바로 김정은이가 오지랖 넓게 저 나서지 마라 그랬는가 하면 이번에도 또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그 한국 제발 좀 빠지라고 그래라.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직통으로 잘 통하는데 왜 저 사람이 자꾸 와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거에 초기에는 작년 초쯤 돼가지고 아니면 또 평창 올림픽 그 직후 그다음에 6.12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는 그래도 주선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이 일단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주선자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과공의 자세를 보이고 시진핑한테는 무슨 황제 대하듯이 하고 일본은 니들 웃어 이래가지고 팔 걷어붙였는데 가만 보니까 일본이 목욕탕 속에 있을 때는 요 얼굴만 나와 있으니까 몸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예. 딱 일어서니까 내 몸집에 몇 배나 돼.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 외교적 분석도 없고 외교적 전망도 없고 외교적 전략도 없고 속설무책이라니. 아이고 참. 난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아닌가 생각해요. 예. 그분은 과거 언론 시절에 일본 특파원 돼갖고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은 일본통, 일본 전문가다 이런 분 아닙니까? 뭐 일본통이고 일본 전문가 이게 전에 적어도 이 국무총리라고 그렇죠. 하면은 이런 중대 사안이 나타났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중대 사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불러 모아서 대책회의도 하고 뭐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딱 발 빼고 있어요. 그분은 대권까지 겨냥하고 계신 분이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팔을 빼고 혹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총리까지 다 발 빼고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가도 없는 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그 뭐한 분입니까?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을 위한 저 변명을 좀 할게요. 이낙연 총리가 괜히 앞장 나서 자기 안다고 나섰다가 청와대한테 진짜 눈밖에 날라고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어쨌든 좀 분위기를 타면서 조심을 해야 될 때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저 눈에 보이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청와대 조국 수석 뭐 누구 홍남기 뭐 몇몇 스타들만 보이잖아요. 그 이제 이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야 이건 내가 좀 아니까 내가 좀 저 개입하자 이랬다가는 혹시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올지도 모르니까 청와대 그 입들 빅마우스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국가의 국록을 먹으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눈치만 보니까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군까지도 완전히 지금은 뭐 청와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 그분들이 옛날에 야당일 때 총리란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 무슨 장식품이냐 뭐 네. 대독 총리냐 맨날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낙연 총리 지금까지 장수 총리거든.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낙연 총리 처음에 됐을 때는 그래도 기대도 좀 하고 이랬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저 양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저런 분으로 지금 돼 있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예? 다른 사람한테는 남한테는 막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러던 사람이 정작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발 쏙 빼버리잖아요. 팔짱 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이 하면서 국회에 가서 뭐 좋은 일 있으면 숟가락 얹고 그러잖아요. 아니 국회 가서 야당 의원도 공격할 때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잘했다. 그 이야기는 있더라고. 말은 잘한다. 뭐. 응?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도 가면 이렇게 총리는 좀 그냥 가만히 있어 좀 혹시 나중에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대신에 나서서 대통령 대신에 매만 좀 맞아줘 여론의 매를 뭐 이 정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낙연 총리한테 우리가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결자 해지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죠. 아베 총리 우리 한번 만납시다. 왜 못해? 예. 서로가 무슨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 오해를 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왜 말을 못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는 이제 참여연 선거가 21일 날 있으니까 뭐 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자기들도 정치적 이득을 거뒀으니까 뭐 이렇게 적대하게 타협을 하라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 애들은 전쟁에는 오랜 전쟁 경험이 있는 데는 국내 전쟁뿐만 아니라 대외 전쟁이도. 그런데 일단 칼을 뽑아서 전쟁을 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카드를 들이밀면서 결국 백기투항을 받아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럴 정도까지 밀어붙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뭐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서 뭐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풀 문제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잘 다니던 해외여행 아닙니까? 그렇죠. 순방하고 국빈 방문도 하고 그렇게 외국 다니기를 좋아하던 분이 일본 바로 옆에 놔도 일본하고는 그 정상회계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아니 이번에 G20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서 뭐 8초 만나고 말았어요. 그런 때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한번 지금 부인들끼리만 만나갖고 껴안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하셨지만 일본 사람들 저 사람들 사실 독한 사람들입니다. 독한 사람들이죠.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 꾀를 내거나 뭐 하고 상대방하고 할 때 보면 아주 야비하죠. 그다음 사정 없거든. 뭐 그걸 겁내자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피지기해야. 그래야죠. 그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 되는데 저걸 알지도 못하고 상대를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 내 실력도 모르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되게 무슨 실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세계 부품, 핵심 부품 그거 일본이 수출 안 한다니까 지금 이 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진작에 파악하고 진작에 유사시에 대한 대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진대재 같은 양반들이 25년 전에 우려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런 식이 돼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 국민들의 채통, 그거 무슨 맨날 친일 임명사전 만들고 뭐 대통령이 나서서 뭐 3.1운동 그 100주년 남북 공동 개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되면 되잖아요. 그 생각은 왜 전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 때 뭐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엄청난 악재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국가를 경영해가는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나의 호불호 이런 거 따지고 나의 감정 따지고 내 정권의 이익 따지고 또 내 측근들의 이익 따지고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를 책임진 사람 밖에 나갔을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데는 모욕을 참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어이 길을 꺾어 놓겠다. 근데 그게 꺾어집니까? 그게 국가 대 국가 관계인데.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베의 폭주에 아마추어 초딩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손자병법에 이기지 못할 싸움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는데 정말 문재인 정권 손자병법이라도 한번 더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